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재판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법정 앞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80대 남성이 날계란을 던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복면을 당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한 3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고등학교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이 아마 뭘 던졌던 날계란 같은 거 던졌던 것이 있어서 직접 맞지는 않았고요. 네? 또 지난번 인천 보궐선거 때는 그릇도 아마 날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치킨 뼈 그릇이 날라.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맞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유독 이런 투척 행위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날계란까지 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구나. 국민들에 대한 호불호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인이 맞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31일에 공판 출석했을 때 날계란이 날아왔었고 지난해 보궐선거 유세 중에 철제 그릇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또 한 번 날계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소란이 벌어졌던 지난 금요일 법정 안에서는 한때 동지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작심하고 유동규 씨가 아마 공판에 출석을 했을 겁니다. 재판 내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씨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자, 2009년 세미나 때 당시 김문기 씨가 이재명 씨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봤을 때는 김문기 씨와 이재명 씨가 서로 멀지 않다. 가까운 사이다라고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낯을 가리는 이재명 씨를 위해서 안면 있는 김 씨를 출장에 데려간 것이다. 출장에 데려간 이유가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낯을 가리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눈 안 마주친 15년 정치 동지 14일에 두 번째 법정에서 대면될 예정인데 아마 이 법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후에 이제 출석했는데요. 그때 출석했을 때 잠깐 쳐다만 보고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던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쳐다만 보고 고개를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은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 모습. 지금 현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은 과거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대표 역시 자기 사람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이런 변심이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걸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명이 거,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내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신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옆에 오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몸이 떨려서.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시장 준비 시작할 무렵 그쯤에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우리 한 분의 주인을 모십시다. 동영대를 하고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다.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씨 했다고 하죠. 자, 그래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함께 법정에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공식적으로 손을 긋겠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입장이 반대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거의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원래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충성심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오히려 변호사를 보내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존칭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 아무래도 14일에 두 번째 대면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눈을 직접적으로 마주치기보다는 뭐 강한 그러한 인상을 좀 보이는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친 사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반박했을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한 사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하거나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검찰 측에서의 답이 더 재미납니다.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다.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처와 관계가 매우 좋다. 그런데 웨딩 사진 말고는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진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카메라 앵글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사진을 찍는 게 더 어색하고 이상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찰 측의 논리는 상식적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는 비상식적이죠. 뭐가 뭐 낫다, 뭐 덜 낫다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의 말은 비상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눈 마주 보고 찍은 사진 저도 뭐 사진 수천 장 찍었지만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눈을 안 마주쳤기 때문에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주 섞인 농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눈은 안 마주쳤지만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적인 농담들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 가진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입법부를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이면서 이런 억지 변론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역시도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환멸 같은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변호하기 위한 이런 변호인들의 말들이 사실은 저는 사회 전체에 좀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보고 그 변호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지금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민 전 비서관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핵심은 어쨌든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유동규 씨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같이 배석해서 보고도 했고, 뭐 같이 골프를 치러 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께서 살아계셨을 때 했던 검찰에 했던 진술과 유동규 씨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은 직접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여러 번 보고를 했고 뭐 전화도 주고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사진에서 눈이 마주쳤고 안 마주쳤고 저렇게 변호를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변호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고 김문기 처장께서 살아계셨을 때 했던 진술과 유동규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유튜브를 나가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엇갈리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법률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변론이 되느냐라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최다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시면 만약에 한다면 승소할 자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눈 마주친 사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친분 관계가 없었다라는 주장인데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서 눈이 마주쳤다고 친분 관계가 있고 눈이 안 마주쳤다고 친분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친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떠한 근거라고 하는데 저 부분보다는 이제 이재명 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위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또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만약에 저 둘 검찰 측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측 주장을 둘 다 듣는 판사의 입장이라면 네. 아무래도 검찰 측의 주장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걸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성남시청에 설치된 CCTV 진위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대표는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유동규 씨는 대국민 사기라면서 가짜 CCTV였다라고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네.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네.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찍어놓겠다. 대국민 이제 사기국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성남시 관계자가 CCTV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죠. 문화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늘 가동된 게 아니라 간간히 언론이 취재할 때만 작동시키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얘기와 조금 더 가까운 얘기를 성남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달라진 게 그거였습니다. 이름표 달기였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그 자기가 시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 경기도지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소속과 이름을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명찰처럼 달고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책임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내가 책임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봉사 서비스를 아주 책임지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공무원에게 구현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 또 하나가 CCTV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더구나 공개된 것도 있지만 아예 CCTV를 달아놓음으로써 내 행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로 보면 이게
거짓말이었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운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보여줄 때는 이것을 작동하고 필요 없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필요 없을 때 작동하지 않았을 때 아까 이재명 대표가 온 것처럼 책갈피에 뭐가 끼어서 갔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떤 행정의 지속성, 일관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자꾸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정보와 상황들을 재해석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의 공공재적 요소가 사라지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 성남시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도 조금 신뢰성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서는 이제 뇌물과 관련돼서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시장 집무실에 CCTV가 있었고 본인이 근무하는 것도 다 같이 공용으로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집무실 CCTV는 거의 꺼져 있었고 껐다 켰다를 했다는 거, 필요할 때만. 그리고 공용 공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파티션이 있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의 근거가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가 CCTV를 설치했을 때 이걸 자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세비로 했을 테고 세금으로 이 CCTV를 설치했는데 수시로 껐다 켰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CCTV를 박성민 비서관님 왜 설치해서 세금 낭비를 했다. 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일단 지금 보면 껐다 켰다 했다 또는 뭐 아예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CCTV 자체는 진짜였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그 작동을 계속 24시간 했느냐 아니면 뭐 간간히 필요할 때만 작동을 시켰느냐 여부인 것 같은데 일단 목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과거에 설명했던 것은 이제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불법적인 민원을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조금 투명하게 행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이제 CCTV가 작동됐냐 아니냐 보다도 그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또는 그런 불법적인 청탁이나 돈을 거는 사람들에게도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경고성의 발언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조금 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꺼놓고 있었던 시간대, 켜놓고 있었던 시간대가 조금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주고 받았던 뭐 사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와 날짜와 CCTV가 작동했던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이 성남시청의 CCTV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시장도 2번이나 바뀌었고 시청 건물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충 뭐 뇌물죄 공소시효가 한 10년 뭐 전후로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법률가고 이 뇌물을 받았을 때 이게 향후 언제까지 처벌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 정도로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CCTV를 설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동안 이런저런 뭐 CCTV 자료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나중에라도 본인이 어떤 뇌물죄로 뭐 소송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증거 자료로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게끔 저는 자료 확보는 최소한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CCTV를 설치할 정도의 꼼꼼함과 치밀함이라고 그러면. 근데 CCTV는 있었지만은 CCTV에 설치됐던 영상본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다 없어졌다. 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어떤 소송이나 나중에 어떤 본인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을 대비해서 CCTV를 했다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는 게 보통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CCTV 자체가 가짜였다, 보여주기 싫었다 힘을 싣는 이유는 그 남은 CCTV 자료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데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당금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금질 과정이다. 단련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명검을 만들려면 당금질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망치질을 하는 게 또 맞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역사상 가장 그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뭐 후보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 이래 역대 대선 후보 이래로 저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도 처음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추천하고 정치적 후견인 역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자기 보좌관 같은 사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저것이 보편적 민주당 지지자와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00번 소환 압수수색 당한 게 그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갔습니까? 있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고 그 모든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줬습니다. 검찰이 임의로 가서 막 함부로 해집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저런 하실 말은 저게 궤변이고 저게 왜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듣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담금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담금질로 설령 칼이 만들어진들 그 칼이 제대로 베일 수 있는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렇게 원로라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런 미래를 좀 해안을 내보이는 그런 경륜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무한대로 감싸는 발언은 본인의 실수를 좀 만회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권노갑 고문도 일단 그때 당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일단 부결을 하되 다음에는 뭐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연일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이해찬 전 대표는 최다현 변호사님 이 타이밍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담금질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표로서의 다음 총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이 출석도 괜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대표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담금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이고 무리한 수사이고 어떤 혐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재판 과정이 끝나서 그 여러 재판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던 것은 나중에 오히려 민주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서문시장 가고 대구에서 시구했던 이런 걸 두고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만 바라보고 자신의 지지층만,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한다라는 비판도 앞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행동도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 3분의 1에 해당하는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고 저런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혹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5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는 게 현실인데 저런 얘기하는 건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전체 국민 중도층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정치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근의 정치의 흐름이 너무 이제 강성 지지층 또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갈 곳 잃은 중도층만 계속해서 양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 당 안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팬덤의 문제 또는 뭐 팬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뭐 일부 강성 지지 당원들이 뭐 누군가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포토샵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좀 잘못됐다라는 자성이 저희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당의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여러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봤을 때는 사퇴론이 좀 일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뭔가 사퇴나 뭐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당 안에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결집하는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찬 대표께서는 저것이 이제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당원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당원들이 아무래도 좀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자 하는 의도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짧다면서 민주당 집권 20년을 외쳤다가 그 오만함이 심판받아 정권을 빼앗기게 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민주당식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제발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민주당식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제공해 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요. 사실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해찬 리스크라고 불릴 만큼 네. 그 굉장히 거친 언행들이나 어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어떤 국민들에게 실망을 일으킨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해찬 대표가 저희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네. 서울특별시와 이제 부산광역시 두 개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부산 뭐 재미없는 도시라고 했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엄청 들고 일어났었던 때도 기억하고 얼마 전에 또 회고록을 펼쳐내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엘리트 의식 같은 것들을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비판했던 스카이 출신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더 많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격, 당의 지도자격이 되는 분이 하는 말마다 이런 국민 어떤 반대 여론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분이 오히려 네.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이해찬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리스크로 불릴 만도 하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과거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뭐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건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자신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 항상 유념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